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 공산당 선언을 쓴 마르크스, 엥겔스 엥겔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내 애니 마르크스 역시 프레디 엥겔스에게 무리한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귀족 가문 교수였던 그녀는 마르크스와 결혼하기 이전 고향에서 미녀로 유명하였습니다. 이란 병에서 인친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씀씀이가 컸고 엥겔스에게 눈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영어로 대화는 가능해도 영어로 글을 쓰는 서툴렀습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글을 종종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1850년 마르크스가 미국 신문사 뉴데일리 트리뷴 분로부터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달라는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마르크스가 고작 기사 쓰느라고 자신의 요구가 방해받기 싫다며 엥겔스에게 정기 기고를 대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원고 마감을 잘 안 지킨다는 것을 보고한 엥겔스는 친구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쁜 와중에도 미국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마르크스 부부는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엥겔스가 심지어 신문 기사까지 대표해 준다는 것에 대해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애니가 엥겔스에게 눈치도 없이 우리 남편이 선생님이 쓴 기사로 미국 서부와 동부 남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엥겔스도 마냥 성경 문제는 아닌지라 미국 신문에 대표하는 기사들은 평소 그의 수준에 걸맞지 않게 다소 대충 쓴 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엥겔스 역시 제1 인터내셔널 내에서 다른 혁명과 사상가들과 발언권 싸움을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터내셔널 내에서도 종종 마르크스의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조롱받기는 했으며 특히 미하일 바쿠닌과 같은 대립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싸움을 펼 때 종종 더디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과는 별개로 인터내셔널 내에서 개인적인 평가에 매우 좋았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내셔널이 해제된 이후 한 번은 1987년 프레이션 비스마르크가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어 독일 내 사회주의 운동을 상당수 조기시키거나 직장에서 해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엥겔스가 직접 나서 체포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정쟁이 아니건 가리지 않고 해당 인물 가족에게 밥을 굶지 말라고 돈을 꾸준히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후에 그가 미처 쓰지 못한 자문서는 이권과 상권의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하는 일로 한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마르크스 사후 그가 남긴 원고들은 출처 인명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마르크스의 의미에서 엥겔스나 마르크스는 몇 세대 후 역사의 주역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두 사람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유시장 제재인 상호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애덤 스미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재 개신교 복음주의 문제점에 대해 마르틴 루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사마 빈 라덴이 저지른 잔인한 테러에 대해 예언자 마마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스탈린주의 또는 모탱동의 중국, 폴보트의 캄보디아, 맹기스트의 에티오피아가
수백 명을 죽인 것이 19세기 은대에서 활동한 두 철학자 취급은 아니었다. 단순히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앵글스는 20세기의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이 했던 식으로 소수의 시인대가 주도하는 방식의 혁명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그건 항상 노동자 계급, 지식인과 직업 혁명가들이 아니라 주도하는 노동자들이 당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줄 수 있다고 믿었다.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주의에 도달하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과 정치적 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소수의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를 프롤레타리아에게 억지로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물론 블라디미르 레닌은 볼셰비키로 게오르이 플레아노프는 멘셰비키로 각각 노선 차이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레닌은 플레아노프의 이런 의를 걱정하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를 조개 우선 계급 혹은 소생산자 계급 남성의 여성과의 권위를 남성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 상속하고자 여성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상속할 재산 자체가 없는 노동 계급에 의한 사회 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름적 근거가 된다. 노동 발전 단계가 낮고 노동 생산물의 양이 제한적일수록 그리고 사회부가 제한적일수록 사회 질서는 혈력 집단의 의지에 지배된다고 보았다. 앵겔스는 그 다가올 공산주의 체제에서 만명의 양성의 관계가 변형될 것이라고 보면서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를 폐기하고 아이들을 공동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구조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그의 주장은 서론의 표현의 형성 위에도 공공타고소 및 보육제도 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그런데 레닌이 이후에 집권한 스탈린은 성문화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레닌이나 맹길스에 비해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스탈린 시대 이후 소련 낙태나 사실은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서는 초창기보다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게 됐다. 육발혁명에 끼친 그의 영향 역시 가장 간과할 수 없다. 그의 최종 목표는 전 지구적 차원의 계급 투쟁의 변증법칙 과정을 거쳐 정점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국가는 소실도 인류는 해방되고 노동자든 인간으로서 저마다 탁월한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성적 자유를 이루는 낙을 맡게 된다고 봤다. 앵겔스가 특법 목표하던 사회 즉 억압과 계약의 왕국에서 자유왕국으로서 도약하는 것이 바로 6.8혁명의 이상이기도 하였다. 앵겔스는 행복한 인생을 열망하였다. 개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하였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교류하는 작업 문학 미술음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러시아 혁명이 서구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의 실험탁이 된다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고 현재 러시아의 공동체의 토지 소유는 공산주의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상수한 것처럼 마르크스 앵겔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봤다. 그래야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이 발전하고 여타 변형의 접근도 성숙하기 때문이다. 후대의 모티성주의와는 정반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농촌 형태의 공산주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은 아시아의 농촌 공동체는 동맹적 전제주의적의 부산물며 사회주의를 향한 세계적 차원의 진군의 장애물이 되는 시대의 착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러시아 제국을 후진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서기에 앞서 먼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일어난다라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1870년대 들어 서유럽에서 혁명의 가능성이 퇴적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가만히 앉아 실망만 하고 있는 대신 인류사의 초기 단계에 관심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엥겔스는 미국의 현대학자 루이스 모건이 1877년 출간한 고대 사회 야만에서 매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를 읽고 원시 공산주의 정치적 가능성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다. 이미 엥겔스는 1874년부터 러시아의 혁명 관련한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였다. 엥겔스는 1885년 러시아에서 조만간 혁명이 터질 것이며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확정적인 계획을 남겼다. 이를 반영하던 러시아 제국 내에서 마르크스의 해석과 관련해 의혹의 계파가 나뉘어졌다. 하나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가 이끄는 노동계량론 단일파로 마르크스의 정통 노선 해석에 가봐야 러시아 제국의 서구 유럽의 산업화 계급의식 발전을 뒤따라야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은 민주주의자들은 슬라브족의 전통적인 공동체인 미를 주목하고 러시아는 기존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길을 택해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쿠니는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르 게르체는 러시아 농민들이야말로 사회주의 달성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일에서 일하는 러시아 농민들은 현상적으로 공산주의자이므로 서유럽인들로부터 공산주의 조건을 빼앗아오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체 조건은 부정 계급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면서 일어난 계급의식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유럽에서는 미국으로 이민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압력이 약화되고 대외무역이 팽창하면서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두 사람의 생전 서유럽 산업 사회에서는 기대했던 상황은 오지 않았다. 노동계급의 생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계급의식이 급속히 발달하고 계급투쟁이 활발해지는 상황은 19세기 말 서유럽을 대신 1차 대전 당시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레닌은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키우 리가를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였다. 그 외의 국도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 인구가 우세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은 플레하노프의 견해와 나르드니키의 견해에 따라 그녀에 대한 정반합을 바탕으로 레닌주의 이론을 정리하고 러시아 혁명을 지휘하여 선언을 권고하게 됐다. 러시아 혁명 관련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예상 중 한 가지 맞고 한 가지는 틀렸다. 두 사람은 러시아 노동민들이 부르주아적 소규모 지역 농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좀 더 높은 단계의 사회 행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토토로 스톨리핀이 농업개혁으로서 러시아의 전통 농민 공동체는 붕괴됐다. 자영농 부농 계획이 혁신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엥겔스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50만 지주의 8천만 소장농들을 새로운 계획으로 바꾸려면 끔찍한 고통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역사는 잔인한 여신이다. 역사의 여신은 수많은 시대 대미를 받고 존재한다. 전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경제적 발전도 마찬가지다. 9일 러시아 혁명에 뒤온 스탈린이 5개년 계획 농업 집단화를 계획한 섬뜩한 예언이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 인문한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상상한 개고력이 원래 한오프였다. 제네바에서 망객 신세로 체류하던 플레하노프는 영국에 있는 엥겔스 서신하고 교환함을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신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곤 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최초로 변증법 인물론이라고 규정한 것도 플레하노프였다. 플레하노프가 생각하는 변증법적 인물론에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헤겔 변증법을 적용해 발전시킨 수미 일관의 세계관이었다. 플레하노프와 레닌은 마르크스보다 엥겔스의 제작에 더 많이 의존했다. 9월 서른이 주도하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원동력이 된 철학도 마르크스의 영역 가치설보다는 플레하노프의 엥겔스의 사실을 교환하면서 공부한 바로 그 변증법적 인물론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단순히 사회주의만이 아니다. 정체적인 세계관이며 하나의 철학적 체계다. 폴라리테아의 주인공으로 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그 체계의 논적 계결이다. 이런 철학 체계를 변증법적 인물론이라고 한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기본 이론,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플레하노프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려오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켜봐야 고대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들이 그리하였듯이 본질적인 변화 없이 황제 1인 독재 체제가 공산주의 의식 독재 체제로 바뀔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플레하노프의 혁명 원래의 정치적 목표는 실증된다고 걱정하였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엥겔스는 마르크스 메인주의 이름을 저질러진 그 끔찍한 만행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역사적 과거에 대한 사죄가 넘치는 지금 우리는 시대에도 답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상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엥겔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